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인천 당하동의 탑스빌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초등학교 6학년 여름방학 때였어. 우리 가족을 제외하고는 모두 당하동에 있는 탑스빌 아파트에 살았지. 외할머니까지 모두 말이야. 그 중에서도 막내 이모가 결혼 후 탑스빌로 이사를 왔어. 막내 이모부가 꽤 부유했어. 그래서 집에는 큰 TV, 넉넉한 냉장고며 갖가지 먹을거리, 좋은 컴퓨터들이 있었지. 컴퓨터는 이모부 노트북까지 합쳐서 3대나 됐어. 그래서 사촌 동생들과 게임하는 재미가 쏠쏠했어. 여름방학이 오자마자 나는 탑스빌로 향했지. 역시나 너무 행복했어. 이모부는 항상 바쁘셔서 집은 사실상 우리 사촌 동생과 나의 차지였어. 막 먹고 막 보고 게임하며 시간을 보냈지. 막내 이모가 맛있는 것도 해주셨어. 비가 오던 날 이모가 몇 동 뒤에 있는 이쁜 이모네를 방문했어. 그래서 나와 사촌 동생만 집에 남게 됐지. 게임하려고 각자 방으로 들어갈 때 전화가 왔어. 무심코 받았지. 그런데 전화기에서 고양이 우는 소리와 여자 웃는 소리가 섞여 들려왔어. 고양이가 울고 이어서 여자 비슷한 목소리가 웃는 소리가 나더라고. 나는 장난 전화라고 생각하고 바로 끊었어. 그런데 전화가 또 왔어. 역시 같은 소리가 들렸지. 나는 화를 내며 장난 전화하지 마세요. 진짜 하고 끊었어. 그런데 이모 핸드폰이 바로 울리기 시작했어. 이모가 핸드폰을 집에 두고 나가셨던 거야. 나는 받았는데 또 그 소리가 나더라고. 진짜 놀라서 바로 끊었어. 그리고 핸드폰과 전화기가 동시에 울리기 시작했어. 정말 놀라서 동생 손을 잡고 비를 맞으며 이쁜 이모네로 달렸지. 이쁜 이모네서 이야기하니 이모가 웃으면서 이모부가 장난 전화한 거라고 했어. 핸드폰이나 전화기로 발신자 번호가 분명히 남았을 텐데 정말 아쉬웠어. 그렇게 이모부 장난으로 생각하고 집에 돌아왔지.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됐어. 막내 이모가 떡볶이를 해줬는데 저녁에 먹고 동생과 자러 갔어. 동생 방 창문 너머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 볼펜으로 장판을 뜯는 소리였지. 정말 무서웠어. 그래서 그냥 이불을 뒤집어 쓰고 겨우 잠들었어. 다음 날 아침 그 일을 싹 잊고 또 하루를 보냈지. 그런데 밤이 되자 다시 그 소리가 들렸어. 정말로 사람 돌아버릴 것 같았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 서서히 날이 밝아오는데 이모네 피카츄 저금통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 피카츄, 피카츄하고 연속해서 오는 소리야. 진짜 너무 무서워서 결국 남동생을 깨웠어. 남동생은 깨자마자 다시 잠들었지. 그리고 나는 화장품대 위에 있던 화장품이 떨어져 굴러가는 소리도 들었어. 아침에 보니 정말로 떨어져 있었어. 전 이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진짜 어이가 없네. 너무 무서워서 입술이 바짝 말랐어. 그리고 이건 말해봤자 안 믿으실 것 같은데 여자가 웃는 소리를 딱 한 번 들었어. 그때 상황인 만큼 환청인 것 같았어. 결국 날이 밝고 막내 이모와 동생이 다 일어나고 아침을 먹을 때 나는 동생 손을 잡고 동생 방 창문 너머 그 볼펜으로 뜯은 소리가 나던 그 베란다에 갔어. 그리고 고개를 숙여 그 바닥을 보니까 정말 소름이 돋았어. 지금도 볼펜으로 뜯은 자국이 수도 없이 많았어. 나는 두말 없이 막내 이모를 불러서 모든 일을 말했어. 그런데 막내 이모는 이거 예전부터 있었던 걸 거라고 하셨어. 진짜 내가 초등학생이었지만 바보는 아니잖아. 뭐 막내 이모나 이모부가 한 게 아니냐는 분들이 있을 텐데. 나 바보 아니야. 이모는 자고 있었고 나는 무서워서 깨어 있었으니까. 자는 모습까지 봤어. 문틈 너머로. 결국 더 이상 못 있어서 다음 날 집에 왔어. 집에서 엄마한테 겨우 그 말을 하니까 엄마가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혼냈어. 그렇게 여름방학이 끝나고 중학교 2학년 때 어쩌다 보니 그 일을 다시 언급했어. 엄마, 그때 진짜 그랬다니까. 귀신 같은 게 있었어. 막내 이모가 귀신 본다고 하더라고. 막내 이모가 말하길 화장대에서 화장을 하는데 화장대 거울로 베란다를 볼 수 있었어. 그곳에는 화분을 놓고 빨래를 널곤 했지. 빨래를 널어놨는데 그 빨래 뒤에서 어떤 단발머리에 체크무늬 옷을 입은 여자애가 보였대. 내가 생각해도 와, 역시 나 틀리지 않았어. 지금도 생각해보면 참 믿기지가 않아. 그런 일을 겪었다는 게. 아, 참, 막내 이모는 이사 갔어. 왜 이사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생각에는 귀신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싶어. 엄마는 믿지 않고 말이야.
두 번째 이야기, 하면 안 되는 행동들. 거울 속에 나의 눈동자를 오랫동안 바라보지 마라. 한참 동안 나를 마주보던 거울 속의 눈동자가 어느 순간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면 나의 시선은 초점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나에게는 더 이상 영혼이 남아있지 않게 될 것이다. 시계 초침 소리에 맞춰 잠들지 마라. 귀신들은 음악을 매우 좋아하는데 특히 시끄러운 음악을 선호한다. 만약 나의 잠든 방 안 어딘가에 귀신이 있다면 나와 귀신이 하나가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 피 묻은 빗자루를 그냥 방치하지 마라. 그것은 반드시 불에 태워야 한다. 실수로라도 빗자루에 피가 묻었다면 그것을 태워 없애야 한다. 몽달 귀신이라 불리는 귀신들 중 일부는 바로 피 묻은 빗자루에서 탄생한다. 그런 몽달 귀신들은 장난을 매우 좋아하지만 그 장난이 나를 죽음으로 이끌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인형을 나의 머리맡에 두고 잠들지 마라. 인형은 귀신이 숨어들기 가장 좋아하는 장소 중 하나이다. 특히 사람 모양의 인형이라면 더욱 그렇다. 저승사자 역시 귀신의 일종이며 저승사자가 나의 머리맡에 서 있다면 그것은 나의 죽음을 의미할 수 있다. 상갓집에 함부로 가지 마라. 만약 갔다면 진심으로 애도의 마음을 전하라. 나는 상갓집에 갔다 온 사람 중에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일을 알고 있다. 그 사람에 따르면 상갓집에서 돌아오는 길에 누군가에게 붙잡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그 후로 그는 매일 밤 꿈속에서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어떤 할아버지가 자신의 가슴 위에 앉는 꿈을 꾸었다. 병원에서조차 그의 가슴 통증의 원인을 찾아낼 수 없었다. 늦은 밤 혼자 걸을 때 아름다운 여인의 뒷모습이 보인다면 그 얼굴을 확인하려 들지 마라. 달걀 귀신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달걀 귀신이 귀엽게만 보인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달걀 귀신은 뒷모습은 아름다운 여성이지만 정면에서 보면 얼굴이 전혀 없는 존재이다. 자칫하면 나의 눈이 달걀 귀신의 한쪽 눈이 될 수도 있으니 매우 조심해야 한다. 세 번째 이야기, 돈을 왜 가져갔어? 제가 대학에 왔을 때 만난 친구가 들려준 이야기야. 2002년 월드컵 때의 일이었어. 그때 친구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고 인천에 살았어. 우리나라가 경기에서 이긴 날 길거리에서 신나게 응원했지. 승리의 기쁨을 계속 나누고 싶어서 친구를 포함한 우리 넷은 노래방에 가기로 했어. 노래방은 지하였는데 철수라는 친구가 먼저 내려갔어. 나머지는 다른 일로 좀 늦게 들어갔지. 기분이 좋았던 철수는 노래방 값을 내기로 했어. 카운터에는 할머니가 TV만 보고 계셨지. 철수가 노래방 비용을 물었고 할머니는 학생인지 물으면서 TV만 봤어. 철수는 학생이 아니라고 했고 할머니는 12,000원이라고 했어. 돈을 내고 방으로 들어갔지만 할머니는 돈을 챙기지 않았어. 친구들이 들어오고 다 함께 즐겁게 놀았어. 새벽까지 노래방에서 시간을 보냈어. 다음 날 학교에서 철수는 노래방을 썼다며 자랑했지만 친구들은 노래방에 갔다는 사실을 부인했어. 철수는 친구들이 장난치는 줄 알았지만 점점 분위기가 이상해졌어. 결국 친구들과 함께 노래방을 다시 찾아갔어. 그곳은 폐허였어. 그러나 지하로 내려가 보니 모든 것이 그대로였어. 카운터에는 철수가 낸 12,000원이 그대로 있었어. 철수가 놀았다던 방에는 먼지가 수북했지만 철수의 엉덩이 자국과 발자국이 남아 있었어. 친구들은 공포에 휩싸여 그 자리를 빠르게 떠났어. 그리고 그날 밤 철수는 꿈에서 그 할머니를 만났어. 재밌게 놀았으면 돈은 가져가지 말아야지. 네 번째 이야기, 헛것. 친구들과 파티를 하고 술을 마시며 집으로 가고 있었어. 우리 집은 Y자 길을 지나야 해. 그 길을 따라 쭉 가면 두 갈래로 나뉘거든. 앞서 어떤 아주머니와 아이가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어. 술에 취했는지 아무리 빨리 걸어도 그들을 따라잡을 수가 없었지. 결국 포기하고 Y자 길에서 오른쪽으로 쭉 내려갔어. 그 아주머니와 아이는 왼쪽 길로 올라갔고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려고 했는데 술에 취해 열쇠가 잘 안 들어가더라고. 그때 아래에서 그 아주머니와 아이가 다시 올라오는 게 보였어. 술김에 헛것을 보는 거라 생각했지. 문을 열려고 애쓰는데 왠지 무섭기도 하고 술도 깨지 않았어. 왜 안 들어가지? 하면서 짜증을 내고 있었어. 그 아주머니와 아이가 약 5m 정도 떨어진 곳에 서 있더라고. 그 아이가 나에게 말했어. 문 열어드릴까요? 나는 대답했지. 됐다. 내가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그 아이는 계속 문을 열어드릴까요?
나는 또 반응했어. 됐다니까 신경 쓰지 마.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그 아주머니께서 말씀하시더군. 문을 열어두려라. 갑자기 몸이 굳어서 어느새 아이에게 열쇠를 건넸어. 아이는 문을 쉽게 열고 들어가라고 하더라고. 문 뒤에서 5초 정도 생각하다가 혹시나 해서 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는데 아무도 없었어. 우리 집으로 내려오는 길은 직선이고 거기 아래에 폐허가 하나 있어. 그날 밤 처음으로 가위에 눌렸어. 정말 기분이 이상했지.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한테 다 말했더니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 우리 집 아래 폐허에서 예전에 사람이 살았다고.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아서 주변의 시선이 좋지 않았다고 해. 그 건물이 내려앉아서 구조 작업을 했을 때 사람이 사라졌다고. 이사간 흔적도 없이 말이야. 그 후로 3일 동안 악몽을 꿨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지. 문 열어드릴까요? 문 열어드려라. 5번째 이야기, 피아노 괴담. 저는 중학생이 되고 나서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어요. 매일같이 부모님께 피아노를 사달라고 조른 끝에 드디어 중고 피아노를 하나 얻게 되었죠. 피아노가 중고라는 사실은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나도 기뻤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밤낮으로 시간 가리지 않고 피아노 연습에 몰두했어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제 손가락이 너무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제가 너무 열심히 연습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러나 손가락이 점점 더 아파오면서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점쟁이는 손가락이 아플 때 사진을 찍어 오라고 하셨어요. 엄마는 어쩔 수 없이 집에 돌아와서 제가 또 손가락이 아프다고 하자 바로 사진을 찍었어요. 다음 날 엄마는 사진을 들고 점쟁이에게 갔어요. 점쟁이는 그 사진을 보자마자 그 피아노를 불태워 버리십시오라고만 말씀하셨어요. 사진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점쟁이는 제 말을 무시하셨어요. 그래서 엄마는 피아노를 판 사람을 찾아가 그 피아노에 대해 물어보았어요. 그 사람은 그 피아노가 자신의 딸이 연주하던 것이라고 했어요. 딸은 피아노 경연대회에서 꼴등을 한 후 피아노를 망치로 때렸다고 해요. 2번째 경연대회에서 또 꼴등을 하자 그 아이는 결국 자살했다고 합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엄마는 다시 점쟁이에게 찾아가 사진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엄마는 사진을 보고 거의 쓰러질 지경이었어요. 사진 속에는 피아노 위에서 파랗게 질린 작은 그림자가 제 손을 이끌며 비명을 지르듯 연주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6번째 이야기, 검은 옷을 입은 남자. 난 요즘 낮잠을 많이 자. 고3이 되고 나서 계약하면서 생체 리듬이 완전히 깨져버렸나봐. 낮에는 졸음이 너무 많이 와. 그래서 낮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웠어.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 아무도 없는 집에서 갑자기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나거나 딱 하는 소리가 나는 거. 내 방문을 열면 바로 대각선으로 주방이 보여.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쪽을 바라보면서 누워 있었어. 그런데 또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 거야. 순간적으로 눈을 떴는데 주방이 흐릿흐릿했어. 눈을 비비고 보니 아무것도 없었지. 나 잘못 본 건가 싶어서 그냥 다시 잠을 청했어. 그리고 꿈을 꿨어. 내 방에서 주방을 바라보는 장면이었어. 주방에는 2사람이 있었어. 하나는 온통 검은색 옷을 입은 남자였고 다른 하나는 온통 하얀색 옷을 입은 여자였어. 2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어. 검은색 옷을 입은 남자는 내 쪽으로 몸을 향하고 있어서 남자라는 걸 알 수 있었어. 손에는 방망이를 들고 있었고 하얀색 옷을 입은 사람은 등이 나를 향하고 있었지만 긴 머리와 몸매로 보아 여자인 것 같았어. 그들은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었고 나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여자의 입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았어. 그리고는 내 쪽을 살짝 보더니 무표정한 얼굴로 울기 시작했어. 왜 우는지는 모르겠지만 날 보면서 계속 울었어. 그런데 갑자기 여자가 웃기 시작했어. 눈물은 계속 흘리면서 말이야. 그리고는 투명한 눈물이 피눈물로 변했어. 여자의 입이 엄청나게 벌어지면서 웃었어. 그 모습은 정말 무서웠어. 이빨은 온통 뾰족한 어금니였고 웃으면서 이빨도 갈았어. 그 순간 여자가 내 쪽으로 달려오기 시작했어. 난 정말 무서웠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고 비명도 질러지지 않았어. 그때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갑자기 내 방으로 들어와서 문을 닫아주더라. 그리고 내 이마를 쓰다듬어주면서 뭐라고 말했어. 무슨 말인지는 기억나지 않아. 남자는 점점 투명해져 가면서 나와 같은 자세로 누웠어.
그 남자가 나와 완전히 겹쳐졌을 때 나는 꿈에서 깨어났어. 눈을 떠보니 문이 닫혀 있었어. 분명 잘 때는 문이 열려 있었는데 말이야. 그 검은 옷을 입은 남자. 과연 그가 내 수호령일까? 그 사건 이후로 난 그 남자에 대해 많이 생각했어. 왜 그가 나타나서 나를 구해준 것일까? 하얀 옷을 입은 여자는 대체 무엇이었을까? 그녀가 나에게 보인 그 무서운 표정과 행동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이 모든 것이 꿈일 뿐이라고 자신에게 계속해서 되뇌었지만 그 경험은 너무나 생생해서 단순한 꿈으로 치부하기엔 너무나도 실감나는 느낌이었어. 다음 날 나는 그 꿈에 대해 친구에게 이야기했어. 친구는 그게 단지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 악몽이라고 위로해 주었지만 나는 마음 한편으로 그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정말로 나를 지키려고 나타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어. 밤이 되어 다시 잠자리에 들었을 때 나는 불안했어. 만약 그 꿈이 다시 나타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밤부터는 그런 꿈을 다시 꾸지 않았어. 마치 그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모든 무서운 것들을 내 꿈에서 쫓아내 준 것만 같았어. 시간이 흐르고 고등학교 생활도 바쁘게 돌아가면서 그 꿈에 대한 기억은 점점 희미해져 갔어. 하지만 어떤 날은 그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정말로 나의 수호령이었을까 하는 호기심이 다시 마음 한켠을 차지하기도 해. 그 남자가 누구였든 나를 지키려 한 것이라면 정말로 고맙다는 생각을 해. 무서움 속에서도 나를 안전하게 지켜준 누군가가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니까. 이제는 그 꿈을 꾸지 않아도 때때로 밤하늘을 바라보며 그 검은 옷을 입은 수호령에게 조용히 감사의 말을 전하곤 해. 어쩌면 그는 아직도 어딘가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7번째 이야기, 수호령. 그때 중3 겨울방학이었어. 나는 이미 185cm가 넘어서 중학생 치고는 보기 드문 키였지. 키가 큰 것에 어울리게 농구도 좋아해서 중학교 때부터 계속 농구를 해왔어. 그날도 농구를 하려고 씻고 있는데 친구들이 다 준비할 때까지 할 게 없어서 컴퓨터를 하고 있었어. 한창 컴퓨터를 하다가 갑자기 너무 피곤해졌어. 막 졸리고 눕고 싶고. 그래서 TV나 보다가 나가려고 침대에 누웠어. 누워있는데 몸이 너무 힘들어서 친구들한테 못 나간다고 전화를 했지. 전화를 하고 잠시 눈을 감았는데 몸은 피곤한데 잠은 안 와. 그래서 막 뒤척였어. 그러다가 갑자기 싸하는 기분이 들더니 등이 오싹해졌어. 누군가 지켜보는 기분, 혼자 있는데 혼자가 아닌 기분이 들었어. 그래서 떨면서 주위를 둘러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런데 문득 침대 밑에 뭔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 그 기분이 든 후로는 침대 밑을 볼 엄두도 안 나고 어디론가 도망가거나 숨어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어. 나는 멍청하게도 그냥 이불을 둘둘 말고 웅크리고 있었지. 그러고 조금 있으니까 다시 그 오싹한 기분이 들었어. 이러고 있으면 죽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 머릿속은 그저 무조건 도망가서 숨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지. 근데 숨을 곳을 모르겠어서 막 탁자 밑에 들어가 숨었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장롱에 들어갔어. 장롱에 들어가니까 또 그 싸한 기분이 들었어. 아까 그 기분. 위에 뭔가 있을 것 같은 기분, 위를 보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 그래서 장롱에서 나와서 진짜 전력 질주로 달려서 문도 안 잠그고 스레빠 하나 신고 막 도망갔어. 이젠 막 나 외엔 아무 틈도 없는 곳에 있어야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뭔가 틈이 있으면 무서워하는 무언가가 있을 것 같아서. 눈앞에 이불집이 보였어. 그 이불집에 들어가서 아무 이불이나 붙잡고 막 돌돌 말았어. 주인 아줌마가 소리 지르고 나가라고 했지만 나가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꼼짝도 안 하고 거기 있었어. 그 이불집 아줌마가 경찰을 불렀나 봐. 경찰들이 와서 억지로 이불을 풀고 경찰서까지 갔어. 근데 그 경찰서에 무슨 하얀 청 같은 거 있길래 또 그거로 돌돌 말고 쭈그리고 앉아 있었지. 경찰들도 막 풀려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그 상태로 취조 같은 걸 하더라고. 그래서 그 상태로 경찰들한테 엄마 번호 알려주고 오실 때까지 그렇게 있었어. 풀면 죽을까봐. 엄마가 오고 어찌어찌 해서 잘 마무리 지으며 집에 갔어. 물론 집에 갈 때도 그 천 감고 갔지. 집에 가니까 가족들 다 놀라서 보고 어떻게 들었는지 할머니한테 전화도 오고 그랬어. 전화상으로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무당을 한번 찾아가라고 꼭 가보라고 하셨어. 그래서 다음날 무당을 찾아갔지. 근데 그 무당이 하는 말이 악기들이 많이 붙었는데 조상인지 무엇인지 수호령들이 구해준 거라고 하더라고.
조상님들한테 제를 지내고 부적 같은 거 하나 꼭 지니고 다니라고 했어. 수호령님들이 구해준 거라고 말이야. 휴, 정말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무언가는 존재하나 봐. 흔히들 옷깃만 스쳐도 전생의 인연이었다고들 그러잖아. 한 번만 스쳐도 인연인데 수만 번 스친 그분들은 무엇이었을까? 무지 소중한 분들이었겠지. 곁에 있을 때는 모르지만 떠나고 나면 그 사람이 소중한 걸 느껴. 그저께 내 소중한 친구 한 명이 하늘로 갔어. 10년도 더 된 나에게 더없이 소중한 녀석이었는데 있을 때는 당연한 친구인 줄 알았지만 떠나고 나니 허전하고 슬프더라고. 장례고 화장이고 오늘 다 마무리됐어. 내 친구 좋은데 갈 수 있게 빌어줘. 혹시 내 친구가 나의 수호령이 돼서 날 지켜줄지도 모르겠어. 보고 싶다. 8번째 이야기 작은 마을 1998년 여름이었어. 그때 우리 마을은 한창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작은 마을이었지. 개발이 진행되고 있긴 했지만 마을은 여전히 공기가 맑고 물이 깨끗하며 경치가 좋은 그런 시골 마을이었어. 어느 날 나와 동생은 더위에 지쳐 근처 저수지로 물놀이를 가기로 했어. 영수, 민철, 정희 등 같은 반 친구들과 함께 근처 마을 저수지로 갔지. 우리는 시골 아이들답게 수영을 정말 잘했어. 정희를 제외하고 말이야. 특히 영수는 정말 수영을 잘했어. 다른 아이들이 깊어봤자 자기 허리춤까지 오는 곳에서 놀 때도 영수는 수심이 깊은 곳까지 헤엄쳐 오곤 했었지. 그날도 영수는 수심이 깊은 곳까지 헤엄쳐 가면서 수영을 못하는 정희를 놀리고 있었어. 돼지야, 여기까지 와보라고. 정희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자신에게 맞는 수심에서 열심히 물장난 중이었지. 영수가 정희를 한참 놀리다가 반응이 없자 제풀에 지쳤는지 갑자기 잠수를 했어. 우리는 영수가 워낙 수영을 잘하니 걱정 없이 우리끼리 열심히 놀고 있었어.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영수가 올라오지 않는 거야. 우리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두 번째로 수영을 잘하는 민철이에게 한번 다녀와 보라고 부탁했어. 민철이는 흔쾌히 수락하고는 능숙하게 영수가 있던 자리로 헤엄쳐 갔지. 그런데 그 순간 영수가 갑자기 올라오더니 소리쳤어. 물귀신이야. 도망가. 평소 수영을 잘하던 영수가 갑자기 허우적대면서 물귀신이라고 외치자 우리는 혼비백산하여 영수를 걱정할 겨를도 없이 물 밖으로 서둘러 뛰어나왔어. 다들 아시다시피 물속에서 뛰어나가기는 정말 힘들어. 한 발짝 한 발짝 뛸 때마다 물속의 모래가 우리의 발목을 잡아 끄는 듯했어. 가까스로 물 밖으로 탈출에 성공한 우리는 뒤를 돌아봤어. 근데 이게 웬일이야. 영수가 실실 웃으면서 걸어 나오고 있었어. 우린 그 순간 속았다 하며 후회했지만 이미 영수에게 겁쟁이라는 소리를 피할 수 없게 되었어. 영수는 역시나 우릴 놀리면서 말했어. 이 겁쟁이들아. 너네 그렇게 친구 버리고 니네끼리 도망가기냐? 나는 변명이라도 하려고 말했어. 근데 너 정말 빠진 거 아니었어? 영수는 대답했지. 솔직히 나도 당황했어. 물속으로 잠수하고 다시 올라오려는데 발목에 뭔가가 휘감겨서 못 올라가겠더라고. 근데 힘 좀 주니까 툭 하고 빠지더라. 아마 물풀이 발목에 감겼나 봐. 그 순간 우린 정말 거품을 물고 쓰러질 뻔했어. 한참 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순간 영하 30도 정도로 된 듯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 우린 영수가 점점 물 밖으로 나오면서 영수의 발목에 휘감겨 있는 긴 머리카락 한 다발을 볼 수 있었거든. 나는 간신히 말했어. 영수야, 너 발목에. 그 말을 듣고 영수는 자기 발목을 보더니 그대로 그 자리에 혼절해 버렸어. 며칠 뒤 마을 어른들에게 들은 얘기로는 몇 달 전 마을에서 실종된 여자 시체가 그 저수지에서 나왔다는 거였어. 아마 영수 발목에 감겨 있던 그 머리카락의 주인은 그 여자였을 거야. 영수가 잠수할 때 만약 눈을 뜨고 잠수했더라면 물속에서 영수를 반기는 그 여자의 시체를 보게 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어. 9번째 이야기, 절에서의 기괴한 이야기. 대입에 실패하고 재수를 시작하려고 할 때였어. 근데 왠지 학원은 가기 싫었지. 그래서 어머니께 절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어. 어머니 고향인 경남 칠원에 유명한 절이 있다고 하셨어. 연락해보니 이미 방이 다 차 있었어. 하지만 어떻게든 인연이 되려고 그랬는지 사회가부도 책을 펼쳐 전국 지도를 보며 큰 절 표시된 곳마다 연락해봤지. 놀랍게도 방이 다 찼어. 그런데 어떤 절에서 다른 절을 소개시켜 주더라고. 전화를 했더니 방 하나가 비었대. 방세는 한 달 15만 원이었어.
그 절은 경북 안동에 있었어. 안동에 있는 절은 안동댐 위에 산 중턱에 위치한 조그만하고 조용한 절이었어. 스님은 달랑 한 분 계시고 할머니 두 분과 밥하시는 보살 아주머니 한 분, 그리고 공부하는 형이 두 분 더 있었어. 공부방은 절 뒤쪽에 옛날 초가 비슷하게 방 3개를 만들어 놓고 각자 공부했어. 첫날 제일 나이 많은 형이 오리엔테이션을 해줬어. 그 형은 미대 출신이었는데 우스갯소리를 잘하고 재미있는 형이었어. 안동 시내에 미술학원과 커피숍도 하고 어머니 소원이 공무원이라 7급 공부하러 왔다고 했어. 온 지는 1년 됐다고 해. 다른 형은 22세로 행시를 공부하는 조용하고 착한 형이었어. 항상 웃는 얼굴이었지. 첫날 형이 말하길 여기 온 것은 인연이라고 했어. 전화하기 3일 전에 방이 비었다고 해. 근데 그 이유가 좀 찝찝했어. 전에 어떤 남자분이 요양차 있었는데 그 당시 최고의 스타인 여자 연예인 엘양의 매니저였대. 그분은 항상 가부좌를 틀고 있었고 어디가 아픈지도 몰랐어. 그 매니저도 우스갯소리를 잘하고 재미있어서 형들이 매일 소개팅 좀 시켜달라고 졸랐대. 근데 그 방들 앞에는 넓은 마당이 있었는데 그 중간에 거대한 고목이 한 그루 버티고 있었어. 30세 형 말로는 그 아저씨가 매일 하는 말이 저 나무가 죽든가 내가 죽든가 둘 중 하나라고 했대. 그 형은 그냥 농담으로 듣고 흘렸어. 하지만 어느 날 밤 그 아저씨가 일어나 고함을 치면서 미친 듯이 그 나무 주위를 삽으로 파더라고. 전부 놀라서 일어나 보니 그 아저씨가 땅을 파고 소금을 뿌리고 있었어. 며칠 뒤 갑자기 위독해져서 병원으로 옮겼는데 사망했대. 그날이 내가 전화하기 3일 전이었어. 스님이 전화를 받자 모두 좀 찝찝하지 않느냐며 반대했는데 스님은 다 인연이라면서 괜찮을 거라고 하셨어. 그 스님은 당시 55세였는데 5세 때 출가하여 조계종에서 법력이 높기로 손꼽힌다고 해. 종종 신들린 사람들이 그 조그만 절로 몰려오고 스님은 그들을 치료해 주셨어. 그 절에서 사시 합격자도 많이 나왔는데 어느 날 스님이 법정에 갈 일이 있어 갔는데 그 절에서 공부했던 판사가 모른 척했대. 그래서 스님이 호통치고 따귀를 때리고 하니까 죄송하다며 사과했대. 제가 본 첫 인상은 매우 깔끔한 용모의 동안이셨어. 한 30대로 보일까? 서론이 너무 길었네. 그 절에서 하도 희한한 일을 당해서 각설하고 방으로 들어와 보니 어두침침한 것이 방바닥이 평평한 게 아니라 오르막 내리막이 있었어. 방에는 옛날 문고리 달린 창호지 문이 2개 있는데 하나는 밖으로 통하는 문이고 하나는 내 방 옆에 붙은 광으로 통하는 문이었어. 방문은 새 창호지로 깨끗이 발려 있었지. 그리고 책상 하나 의자 하나, 그게 전부인 단촐한 방이었어. 산에서 지낸 경험이 있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산속의 밤은 매우 길어. 저녁을 먹고 좀 공부하다 새벽이 되었을까 시계를 보면 밤 9시 정도. 정말 무료하게도 시간이 더디 가더라고. 아침 식사가 6시라서 그 전에 일어나 방에 불이 안 켜 있으면 밥을 안 준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새벽 2시에 새벽 예불, 그리고 새벽 4시에 기상. 모든 신호는 목탁으로 이루어졌어. 이번 딱딱치는 시기였지. 나는 첫날이라 피곤해서 10시쯤 잠자리에 누웠어. 옆방에선 벌써 코 고는 소리가 크게 들리더라고. 잠이 들었는데 탁탁하는 소리에 잠이 깼어. 밖에 달빛이 은은히 창호지 문을 비추는데 누군가 조그만 돌 같은 걸 방문으로 던져 탁탁 부딪히고 있었어. 나는 무섭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해서 이 상황이 뭔가 나름대로 생각해봤어. 그 절엔 밥 짓는 아주머니가 한 분 계신데 30대 중반의 과부였어. 근데 그분 밑에 6세 정도 된 남자 아이가 있었거든. 난 그 아이가 밤에 놀러 나와 내 방으로 돌을 던지는 걸로 생각했어. 한 2시간을 계속 던지더라고. 무서워 나가지도 못하고 방문은 문고리에 숟가락으로 걸어뒀으니 여차하면 나가야지. 옆방에 형들도 있고 그렇게 안심하며 들대로 들하며 잠을 잤어. 얼마나 잤을까? 목탁을 이번 딱딱 치는 소리와 옆방 형이 밥 먹으러 가자는 소리에 깼어. 문을 열고 나와 할 말을 잃었어. 문을 열면 방 3개가 연결된 폭 50cm 정도의 툇마루가 있어. 문이 잘 안 열리는 거야. 힘껏 밀치니 세상에 내 방 앞에 조그만 돌들이 수북히 쌓여 있었어. 쌀방가마 양은 되겠더라고. 근데 두 형이 내게 이러더라고. 놀라지 말라고. 밤에 예삐가 처음 온 사람이라 와본 거라고. 난 그의 이름이 예삐구나 하며 아무렇지 않게 밥을 먹으러 갔어. 밥을 먹는데 큰 방에서 다 같이 먹었는데 방 안엔 다락으로 가는 조그만 문이 있었어.
방이 굉장히 커서 저 멀리 있는 TV가 잘 안 보이고 소리만 들렸어. 그래도 유일하게 TV를 볼 수 있는 시간이었지. 그 TV 옆엔 사진이 걸려 있었어. 빨간 옷을 입고 검은색 머리를 늘어뜨린 여자인데 기도하는 모습의 사진이었어. 얼굴은 안 보이지만 왠지 너무 예쁠 것 같아 가까이가 누군지 보려고 했지만 용기가 없어서 그냥 말았어. 항상 밥만 먹고 나오기 바빴지. 그리고 또 하나 이상했던 건 할머니 한 분이 밥 먹기 전에 밥을 따로 쟁반에 차려서 다락 앞에서 절을 하고 들어가는 거야. 난 그래서 환자가 한 분 더 계시나 생각했어. 밥을 먹고 나와서 형들이랑 수다 떨다가 꼬마애가 놀러왔어. 이 꼬마는 내가 나오는 날까지 날 너무 좋아해서 항상 놀아달라고 했어. 나보고 야구하자길래 그래 예삐야 했더니 다들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야. 근데 그 꼬마가 예삐가 아니더라고. 그럼 예삐는 누구지? 꼬마가 대답을 안 하더라고. 꼬마와 종이 둘둘 말아 테이프 붙인 공으로 야구를 하는데 이 꼬마가 너무 재미있어서 똥 누러 가는 것도 미루다 옷에 똥을 싸면서 계속 하기도 했어. 난 그게 마음이 아파되도록 많이 놀아주려고 했어. 당시 5월 초였는데 저녁엔 추워서 군불을 떼어 주었어. 그럼 방바닥이 너무 뜨거워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이 들곤 했지. 며칠 뒤 22세 형이랑 밭에서 상추를 따는데 그 형이 그러더라고. 첫날 안 놀랬냐고 하면서 예삐에 대해 얘기해 주더라고. 예삐는 다락에 있는 고양이인데 25년 되었다고 해. 그 밥 주던 할머니가 키우던 고양이인데 지금은 늙어서 잘 거동을 못해 할머니가 밥을 갖다 준대. 근데 그 고양이가 사람 말도 다 알아듣고 심지어 속으로 욕하는 것도 알아듣는데 그래서 할머니가 밥을 안 주거나 조금만 소홀히 하면 눈에 불을 켜고 무시무시하대. 그리고 절에 사람이 처음 오면 꼭 밖으로 나와 돌을 던져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데 다락 근처엔 얼씬도 하지 말라더라고. 그 후 별일 없이 두어 달이 흘렀어. 그동안 무술 닦으며 전국을 돌아다니던 스님, 땡초 같은 스님, 병든 스님들이 며칠씩 묵으며 거쳐가더라고. 지루하시죠? 무서운 얘기는 이제부터야. 저도 절생얼이 몸에 익을 즈음 봉고차 한 대가 올라오더라고. 거기서 아줌마 아저씨 한 분씩 내리는데 신들린 아줌마라더라고. 근데 두 형들이 무서워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 22세 된 형은 작년에 마당에서 돌아다니던 허연 형체를 봤다고 해. 그러면서 집으로 내려가고 싶어 하고 30세 된 형도 집으로 가려고 하니까 난 붙잡았어. 그러면 나도 무섭다고. 오후 4시쯤 되자 스님이 오셨어. 장상 같은 걸 화려하게 입으시고 심벌즈 같은 걸 들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나더러 나중에 저녁에 신어하면 두꺼비 집을 내리라고 하셨어. 그리고 신발은 잘 숨겨두라고 했어. 사람을 못 찾으면 동물이나 식물에 붙는다고 하셨어. 그 말 듣고 왠지 으시시하더라고. 신발을 꽁꽁 숨기고 무서워 그 형 방에 같이 있었어. 오후부터 어두워질 때까지 스님이 불경 외우는 소리와 심벌즈 같은 거 치는 소리가 계속 들렸어. 8시쯤 되었나. 스님이 부르더라고. 불 내리라고 빨리. 두꺼비 집은 내 방 옆에 있었는데 나는 무서워 못 나가고 형에게 부탁했어. 형은 한참 망설이더니 후다닥 나갔다 불이 나게 들어오더라고. 완전한 어둠과 불경 외우는 소리. 한 10분 지나니 두꺼비 집 올 일하더라고. 끝났다고. 그리고 스님 말. 오늘 밤엔 일찍 자고 밖으로 돌아다니지 말라고 하셨어. 나는 무서워 그 형과 같이 자려고 했는데 형이 뭐가 무섭냐며 내 방으로 내몰더라고. 방에서 방문을 숟가락으로 꼭 걸어둔 채 자리에 엎드려 진하기란 대입 잡지를 봤어. 방에 누우면 매우 더운데 근데 갑자기 추워지더라고. 등골이 오싹하기도 하고 방바닥을 짚어보니 절절 끓고 있는데 나는 추웠어. 무서워 옆방으로 가려니 벌써 코 고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그래서 나도 빨리 자려고 잠자리에 누웠어. 천장에 달린 백열등이 빤히 보이더라고. 난 무서워서 그 형이랑 같이 자고 싶었는데 형이 나한테 뭐가 무섭냐면서 내 방으로 쫓아내더라고. 방에 방문을 숟가락으로 걸어놓고 대입 잡지를 보면서 누워 있었어. 방 안은 불을 피워서 따뜻했는데 갑자기 추워지기 시작했어. 등골이 서늘해지고 방바닥은 뜨거운데도 나는 추웠어. 옆방에서는 벌써부터 코 고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지. 그래서 더 빨리 자려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천장에 달린 백열등이 또렷하게 보였어. 근데 잠이 오질 않고 몸은 점점 더 추워지기만 하고 뭔가가 다가오는 느낌이 확실히 났어. 나는 우리 고등학교 때 성경 시간에 배운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 중 하나가
귀신을 쫓는데 쓰였다는 게 떠올랐어. 내 기억력이 꽤 좋아서 그 둘을 아직까지도 외우고 있었거든. 뭔지 몰라서 마음속으로 그 둘을 번갈아 가며 외우기 시작했어. 그러다가 마음이 좀 편해지면서 잠이 들었어. 얼마나 잤을까? 갑자기 오싹한 느낌의 잠에서 깨어났어. 처음에 내 눈에 들어온 건 그 백열등이었어. 근데 내가 깬 건 추워서였어. 이젠 몸에 소름이 돋아 있었고 방문 앞에 있는 그 존재가 너무도 뚜렷이 느껴졌어. 정말 무서웠어. 속으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계속 외우고 있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내 몸이 뻣뻣해지면서 머리부터 천천히 일으켜 세워지기 시작했어. 마치 공중부양하듯이 말이야. 너무 무서워서 호흡이 가쁘기만 했어. 그런데 갑자기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기억나지 않는 거야. 극심한 공포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 몸이 방바닥과 한 30도 정도 각도로 섰을 때 광으로 향하는 문이 보이기 시작했어. 그때 생각했어. 저 문은 왜 안 잠궜지? 그런데 갑자기 내 입이 턱하고 벌어지면서 나도 모르는 언어로 이상한 주문이 터져 나왔어. 그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랐어. 내 입술과 혓바닥이 핸드폰 진동처럼 빠르게 움직였어. 그 긴 주문이 찰나에 끝나자마자 내 몸이 쿵 하고 뒤로 떨어졌어. 그 순간 마음에 안도감이 들면서 내가 이겼다는 생각이 들었어. 몸이 추우지도 않고 온몸에 땀으로 축축했어. 몸의 고통도 전혀 없었고 안도하며 머리를 옆으로 돌렸는데 방문 쪽을 바라보니까 처음 보았던 깨끗한 창호지가 누렇게 바랬고 다 찢겨서 너덜너덜했어.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문을 잠궈 놨는데도 그 반대 방향으로 조금 열려 있었어. 밖에서 별이 총총 보였어. 그때 방에서 마치 태풍처럼 바람이 빠져나가더라고. 나는 있던 힘을 다해 책상 다리와 문지방을 잡고 방바닥에 납작 엎드렸어. 그 바람이 밖으로 빠져나가자 갑자기 고요가 찾아왔어. 그때 옆방에서 형이 코 고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그리고 문을 보니까 놀랍게도 다시 원상복구가 되어 있었어. 그리고 식당에서 괴종시계가 4번 울렸어. 4시였어. 밖으로 뛰쳐나갈까 했는데 혹시 그것도 유혹인가 싶어서 그냥 아침까지 있었어. 6시에 형이 밥 먹으러 가자고 깨웠는데 거짓말처럼 들렸어. 밥을 먹고 바로 스님 방에 가니까 스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어. 어젯밤 무서웠지? 라고 하시면서. 그리고 책상 위에 봉투가 있더라고. 2달치 방세를 돌려준다면서. 스님이 나를 정말 예뻐하셨어. 내가 집에 가겠다고 온 걸 다 아시더라고.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말이야. 그리고 터미널까지 차를 태워주시겠다고 하셨어. 차를 태워주는 건 나밖에 없었다면서. 내릴 때 스님이 다시 놀러 오라고 하셨어. 그리고 대입은 마음 편히 가지고 내년까지 공부하라고 하셨어. 실제로 그 해에 또 낙방에서 삼수해서 대학을 갔어. 그 후로 한 번도 못 찾아뵀는데 참 궁금하네.